어서 오세요. 박이에요. 오늘도 재미난 옛 이야기 한 토막을 살짝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해 가을 한 마을에 묘한 소문이 돌았다. 박진사의 상여가 나가는데 관 속에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죽은 사람이 웃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린가. 허허, 그 양반이라면 그럴만도 하지. 워낙 기막힌 일을 겪으셨으니까. 딸 셋 두고도 외로이 가신 양반 아니냐. 외롭긴. 양자 내외가 그렇게 극진히 모셨는데 그러게 말이야. 핏줄이 다가 아니라더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야기는 그의 초여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어느 마을에 박진사라는 사람이 살았다. 젊어서부터 땀 흘리기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해 뜨면 논으로 나가고 달 뜨면 밭으로 가서 김을 맸다. 남들이 쉴 때도 쉬지 않았고 남들이 놀 때도 놀지 않았다. 그렇게 평생을 일만 하며 살았더니 나이 들어서는 제법 살림이 일어났다. 논이 20마지기, 밭이 10마지기, 산에는 밤나무 숲까지 있었다. 집도 기와집이요, 곳간에는 쌀독이 가득했다. 그런데 박진사에게는 아들이 없었다. 딸만 셋을 두었다. 박진사 부부는 이 딸들을 애지중지 키웠다. 굶기지 않으려고 논을 더 일구었고 입히려고 밤낮으로 삶을 삼았다. 그렇게 정성을 다해 키워서 홍기가 찾아 모두 시집을 보냈다. 첫째는 이웃 마을의 선비에게로, 둘째는 장터 근처 상인의 아들에게로, 셋째는 강 건너 분홍의 집으로 보냈다. 다들 괜찮은 집안이었다. 딸들을 다 보내고 나니 집이 썰렁했다. 평생 딸들 키우는 재미로 살았는데 그 웃음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사라지니 집안이 절간처럼 고요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을 자도 잠이 오지 않았다. 박진사 부부는 의논 끝에 양자를 드리기로 했다. 먼 친척 되는 집안에 가난하지만 착한 젊은이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 젊은이를 찾아가 보니 과연 성품이 바르고 일도 부지런했다. 박진사는 그 젊은이를 양자로 삼았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며느리로 맞아들였다. 양자 내외는 참 착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부모께 문안을 드렸고 밥상을 받들 때는 늘 두 손으로 공손히 올렸다. 농사일도 묵묵히 거들었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진사는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다. 핏줄도 아닌 사람들을 이렇게 고생시키는 게 옳은가. 고민 끝에 박진사는 양자 내외를 불렀다. 너희들 따로 살림을 차려라. 아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여기서 아버님 모시고 살고 싶습니다. 아니다. 젊은 사람들이 늙으니 뒷바라지만 하고 살 수는 없는 법이다. 박진사는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집 한 채를 주고 논 서너 마지기를 떼어주었다. 양자 내외는 끝까지 사양했지만 박진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살 만큼 살았다. 이제는 편히 살다 가려고 한다.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거라. 그렇게 해서 다시 박진사 내외만 남게 되었다. 세월은 물처럼 흘렀다. 어느새 박진사의 머리는 온통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었다. 거울을 보니 주름진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박진사는 문득 살림 걱정이 들었다. 논밭 30마지기, 밤나무 숲, 기와집, 이 모든 걸 누구한테 물려줄 것인가. 법으로 따지면 양자에게 물려줘야 맞다. 양자는 이미 호적에도 올랐고 법적으로 아들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박진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딸들 생각이 났다. 아무리 양자라 해도 내 뼈와 살로 나온 자식들이 따로 있는데. 밤마다 뒤척이며 고민했다. 딸들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어릴 적 재롱 부리던 모습, 아장아장 걷던 모습, 아버지하고 달려오던 모습. 그래, 일단 딸들을 만나보자.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형편도 살피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정해지겠지.
초여름의 어느 날, 박진사는 지팡이를 짚고 집을 나섰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시원했다. 첫째 딸네 집은 이웃 마을에 있었다. 고갯길을 넘고 논두렁을 따라 한참을 걸어가니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다. 제법 살림이 괜찮아 보였다. 박진사는 기쁜 마음에 대문을 밀었다. 마당은 깨끗하게 쓸려 있었고 장독대에는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얘야, 얘야. 큰 소리로 불렀다. 안채에서 짤깍짤깍 배 짜는 소리가 들렸다. 첫째야, 아비가 왔다. 배 짜는 소리가 잠시 멈췄다. 그러더니 첫째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아버지세요? 목소리가 놀란 것 같기도 하고 귀찮은 것 같기도 했다. 그래,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 왔다. 어머, 아버지도 참. 오시려면 미리 기별이라도 하고 오시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박진사는 조금 당황했지만 웃으며 말했다. 급히 보고 싶어서 그냥 왔다. 나와서 얼굴 좀 보자. 지금 배를 짜고 있는데요. 이거 다 짜려 해요. 밖에서 좀만 기다리세요. 짤깍짤깍 배 짜는 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박진사는 마당 한 구석에 섰다. 햇볕이 따가워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목도 탔지만 물 한 그릇 달라고 하기가 민망했다. 한참을 기다리니 다리가 아프고 허리도 쑤셨다. 그래도 딸을 보고 싶어서 참고 기다렸다. 해가 한층 높이 떠올랐지만 배 짜는 소리만 변함없이 들렸고 딸은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박진사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저 애가 참말로 배가 그렇게 급한가? 박진사는 결국 지팡이를 짚고 돌아섰다. 대문을 나서는데 등 뒤로 여전히 짤깍짤깍 소리만 들렸다. 한 번도 딸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겼다. 둘째 딸네 집은 장터 근처에 있었다. 장터를 지나 골목길을 돌아가니 튼튼한 초가집이 나왔다. 마당은 넓었고 집도 단정해 보였다. 집 앞 개울에서 퍽퍽 방망이 소리가 들렸다. 박진사가 다가가 보니 둘째 딸이 개울가에 쪼그려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다. 옆에는 빨랫감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얘야, 둘째 딸이 힐끗 뒤를 돌아봤다. 그러곤 곧바로 다시 방망이질을 시작했다. 아버지세요? 그래, 아비가 왔다. 오랜만이구나. 어머, 아버지도 하필이면 이렇게 바쁠 때 오셨어요? 퍽퍽퍽 방망이 소리가 더 빨라졌다. 바쁘니? 그래도 잠깐 쉬면서 이야기 좀 하자. 지금 빨랫감이 이렇게 밀렸는데 어떻게 쉬어요? 이거 다 해놓고 갈게요. 저기 그늘에서 기다리세요. 박진사는 개울가 버드나무 밑으로 가 둘째 딸의 등을 바라봤다. 오전에 첫째 딸네 집까지 걸어갔다 온 피로가 몰려왔다. 한참을 기다렸으나 빨랫감 더미는 조금도 줄지 않는 것 같았다. 둘째 딸은 고개 한번 돌리지 않았다. 박진사는 입맛이 씁쓸함을 느끼며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다. 얘야, 아비는 그냥 간다. 네, 다음에 오세요. 돌아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박진사는 터덜터덜 개울을 건넜다. 셋째 딸네 집은 강 건너에 있었다.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야 했다. 강을 건너 한참을 걸어가니 넓은 기와집이 나타났다. 대문도 크고 담장도 높았다. 박진사는 대문을 두드렸더니 안에서 하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구신가요? 아, 나 박진사요. 셋째 딸을 만나러 왔소. 하인이 박진사를 안내했다. 마당은 넓었고 장독대에는 항아리가 즐비했다. 셋째야, 아비가 왔다. 부엌에서 부산한 소리가 들렸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뚜껑 여는 소리. 부엌 문이 살짝 열리더니 셋째 딸이 땀을 뻘뻘 흘리며 얼굴을 내밀었다. 아이고 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왔다. 근데 지금이 하필
셋째 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때가 안 좋으냐? 지금 시집 식구들이 밭에서 돌아올 시간이에요. 저녁밥을 딱 식구 수대로 맞춰서 지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오시면 어떡해요? 밥을 다시 지어야 하는데 시아버님이 뭐라 하시면 셋째 딸은 길게 한숨을 쉬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 계세요. 밥 다시 지을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부엌문이 쾅 닫혔다. 박진사는 마루에 올라앉아 기둥에 기대니 허리가 편했다. 아침부터 걸어 다니느라 배도 고팠지만 밥을 지어달라고 재촉하기가 어려웠다. 박진사는 천천히 일어서 부엌 쪽으로 다가가 말했다. 얘야, 아비는 그냥 갈란다. 아, 네. 조심히 가세요. 대답만 들렸다. 박진사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나섰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진사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다. 세 딸을 다 찾아갔지만 한 명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 물 한 그릇, 밥 한 술 얻어먹지 못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고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하루 종일 이곳 저곳을 다니느라 다리가 후들거리고 배가 고팠다. 그때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집이 눈에 들어왔다. 양자네 집이었다. 그래, 한번 들러볼까? 물이라도 한 그릇 얻어 마시고 가자. 박진사가 대문 앞에 섰다. 마당에서 양며느리가 집불을 피워놓고 배를 삶고 있었다. 저기, 박진사가 말을 꺼내려는 순간 양며느리가 고개를 들었다. 어머, 아버님. 양며느리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언제 오셨어요? 양며느리는 박진사의 손을 붙잡았다. 그냥 지나가다가 뭘 지나가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양며느리는 박진사를 안으로 모셨다. 마루에 앉히고 방석을 가져다 깔았다. 여보, 여보, 아버님 오셨어요. 안에서 양자가 황급히 뛰어나왔다. 아버지,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그냥 잠깐.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여기서 주무시고 가셔야죠. 양며느리는 부엌으로 달려가 물을 떠왔다. 아버님 목 마르시죠? 우선 물부터 드세요. 찬물 한 사발을 받아 마시니 속이 시원해졌다. 양며느리는 다시 마당으로 달려갔다. 마당에서 기르던 암탉을 잡기 시작했다. 아니, 그럴 것까지야. 아버님, 말씀하세요. 오랜만에 오셨는데 푸짐하게 대접해야죠. 얼마 지나지 않아 따끈한 닭국에 갓 지은 쌀밥, 김치며 나물이며 여러 가지 반찬이 상 가득 올라왔다. 박진사는 숟가락을 들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왜 그러세요, 아버님? 아니다. 그냥 맛있구나. 박진사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다. 양자 내외는 곁에 앉아 건강과 농사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양자네 집에서 편히 잤다. 박진사는 집으로 돌아와 마음속에 묘한 감정이 일렁였다. 핏줄은 차갑고 남은 따뜻하다니 세상 참 묘한 일도 다 있구나. 나흘이 지나 박진사는 아내를 불렀다. 여보, 내가 결심했소. 무슨 결심을요? 살림을 양자한테 물려주겠소. 아내는 놀랐다. 여보, 그게 무슨... 그래도 딸들이... 딸들은 이미 우리를 잊었소. 하지만 딸들한테 한 번은 확인을 해봐야겠소. 정말로 우리를 잊었는지 아니면 바빠서 그랬던 건지. 어떻게요? 내가 한 수 써보겠소. 박진사는 방에 병풍을 둘러치게 했다. 그리고는 마을 이장을 불렀다. 이장 급한 부탁이 있네. 무슨 일이십니까? 진사 어른. 내 딸들한테 부고를 보내주게. 예. 부고요? 그래, 내가 어젯밤에 죽었다고 전해주게. 이장은 화들짝 놀랐다. 진사 어른, 지금 멀쩡하신데 무슨... 걱정 말게. 잠깐 거짓으로 죽는 것일세.
딸들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네. 자네는 딸들한테만 부고를 보내주게. 양자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이장은 영문을 모르면서도 고개를 끄덕였다. 이장은 사람을 시켜 세 딸네 집으로 부고를 보냈다. 부고를 받은 딸들은 황급히 집을 나섰다. 상복을 챙기고 머리를 풀고 친정으로 달려왔다. 박진사는 병풍 뒤에 가만히 누워 있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마루에는 아내가 앉아서 훌쩍훌쩍 우는 흉내를 냈다. 물론 거짓 눈물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첫째 딸이 달려왔다. 아버지! 아버지! 첫째 딸은 머리를 풀고 병풍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는 통곡하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듣는 사람 가슴이 다 찢어질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머, 박진사 따님이 저렇게 우시네. 효성이 지극하신가 봐. 첫째 딸은 땅을 치며 울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배 짜다 말고 달려나가서 씨암탉 잡았잖아요. 따끈한 밥 지어서 맛있게 주셨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잖아요. 제 너머 문운 5 맞이기를 너한테 주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병풍 뒤에서 박진사는 눈을 번쩍 떴다. 씨암탉을 잡았다고! 배만 짰으면서! 그때 둘째 딸이 달려왔다. 아버지, 아버지. 둘째 딸도 머리를 풀고 병풍 앞에 엎드렸다. 바닥을 쾅쾅 치며 몸부림쳐 애통한 울음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보는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렸다. 둘째 딸은 가슴을 치며 울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빨래하다 말고 뛰어가서 시돼지 잡았잖아요. 국 끓여서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흐뭇해하시며 말씀하셨잖아요. 강 건너 마른 논 5 맞이기를 너한테 주마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아버지. 박진사는 이를 악물었다. 그때 셋째 딸이 달려왔다. 아버지, 아버지. 셋째 딸은 병풍 귀를 붙잡고 늘어지며 통곡했다. 까무러칠 듯 울부짖었다.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처절한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저렇게 효성스러운 딸들이 진사 어른이 복이 많으셨네. 셋째 딸은 병풍을 흔들며 울었다. 아버지,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제가 저녁 밥상 차리다 말고 달려나가서 송아지 잡았잖아요. 술상 차려서 대접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잖아요. 윗마을 개똥밭 5 맞이기를 너한테 주마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박진사는 부하가 치밀어 올랐다. 머리끝까지 화가 났다. 씨암탉, 시돼지, 송아지! 순간 박진사는 벌떡 일어나 병풍을 확 걷어차며 나타났다. 이런 못된 것들! 세 딸은 울음을 뚝 그치고 아버지를 쳐다봤고 마을 사람들도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박진사는 지팡이를 땅에 쾅 내리쳤다. 첫째, 둘째, 셋째 딸을 가리키며 내가 언제 씨암탉 잡아 밥을 지어줬어? 너는 배만 짜고 있었잖아. 내가 언제 시돼지 잡아 국을 끓여줬어? 너는 빨래만 하고 있었잖아. 내가 언제 송아지 잡아 술상을 차렸어? 너는 밥그릇만 달그락거리고 있었잖아. 박진사의 목소리가 온 마을에 울려 퍼졌다. 내 죽음이 참 죽음인 줄 알았더냐? 이 거짓말쟁이들아!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세 딸은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봤다. 그러더니 큰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 그럼 저희 울음이 참 울음인 줄 알았어요?
순간 박진사는 말문이 막혔다. 둘째 딸이 머리를 추스르며 일어섰다. 아버지가 거짓으로 죽으셨으니 저희도 거짓으로 온 거예요. 세 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문을 나섰다.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날 밤 박진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튿날 박진사는 양자를 불러 논밭 문서를 내밀었다. 이제 이 모든 게 내 것이다. 양자 내외는 깜짝 놀랐다. 아버님, 그럴 수 없습니다. 누님들이 계신데. 아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이 논밭 100마지기보다 값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박진사는 그 뒤로도 한참을 더 살았다. 양자 내외의 극진한 봉양을 받으며 편안한 노년을 보냈다. 세 딸은 가끔 소식을 전해왔지만 박진사는 만나지 않았다. 딸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해 가을, 박진사는 정말로 세상을 떠났다. 상여가 나가는 날 마을 사람들은 묘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관 속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말했다. 진사 어른이 저승 가시면서도 웃고 가시네. 진짜 따뜻한 게 뭔지 알고 가시니 웃으시는 거야. 양자 내외 덕에 편히 가시는 거지. 그리고 사람들은 말한다. 사람 마음이란 내어준 대로 돌아오는 법. 거짓을 내면 거짓이 따르고 핏줄이라 해서 다 가까운 것이 아니요. 남이라 해서 다 먼 것도 아니다. 혈안 또한 목청 도두어 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이에게 내어주는 따끈한 밥 한 그릇에 깃드는 법이라.